마지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대로 제가 발제할 내용은 이제 도시주거론이라는 이제 김중업 선생의 도시주거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어떤 그 연구의 대상과는 좀 다르게 연구 대상이 이게 어디까지인가 이런 게 좀 불분명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폭넓을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1940년대부터 제가 이제 조사를 하고 한 그 대상을 따져보자면 1940년대부터 뭐 작고하실 때까지 80년대까지의 특히 이제 현대 오늘날의 주거, 특히 이제 집합주택이라는 생각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생각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뭐 주제들, 어떤 서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생활이라는 거, 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설할 것인가, 그다음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어떤 뭐 과소비적인 건축에 대한 뭐 비판, 그다음 뭐 도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부될 수밖에 없는 주제이고요. 오늘 이제 이번에 또 발제 주제가 1970년대, 80년대 김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주거론을 다루겠지만,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런 생각이 어떠한 그 위치에 도달했고, 몇몇 작품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나, 그 정도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배경 화면 이미지를 제가 집어넣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좀 그 사료를 확인하고 하던 과정 속에서 발견한 이제 김중업 선생님이 이런 주거 문제 혹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건축가가 발언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역할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쓰셨던 흥미로운 문구가 일기에 담겨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 이따가 끝부분에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어로 쓰셨는데, 지금 그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일 뿐이지만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자이다. 라는 이제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그 갈릴레이의 생애라는 희곡의 한 구절을 일기에 1978년 귀국 직전에 그 일종의 필화 사건 이후로 고국에 못 돌아오고 계시다가 한 7년 정도 유민 생활을 끝에 고국에 다시 들어오시면은 일기의 마지막 문구로서 일종의 다짐처럼 쓰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그 표지에다가 한번 다시 집어넣어 봤고요. 일단 이 연구를 준비하고 발제에 이르기까지 한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했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이거를 자료를 보면서 준비를 하게 됐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연구 대상이 분명치 않을 정도로 좀 범위가 넓은 거를 또 다루려다 보니까 굉장히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보완해 나갈 것인가를 좀 확인하는 기회가 또 이제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그렇지만 시간은 짧았지만 일단 그 자료는 굉장히 제가 좋은 훌륭한 또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자료들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김중업 건축박물관의 그 아카이브, 또 자필 수첩과 같은 상세한 자료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목천문화재단에 오늘 또 발제해주신 연구자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그 출판물, 기사들이나 잡지의 기고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리와 이제 분석 자료를 제가 이제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전시회, 김중업 다이얼로그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자료조사 성과도 제가 일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6월 달에 이걸 이제 접하면서 제가 좀 기존의 김중업 선생님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개략적인 이해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 꽤 있구나, 어떤 그 아이디어, 수첩 이런 거에 쓰셨던 글들에서 좀 다른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집합주거나 도시에 관한 생각들이 상당히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아이디어의 개인사, 아이디어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한번 흐름을 정리해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런 도시 주거 문제와 같은 건축의 영역에서 가장 어떤 사회적인 도시적인
그런 영역들을 다루고 발언하시는 것들을 보고서 제가 이제 좀 평소에 그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이기도 했던 특히나 이제 20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하나의 건축가의 정체성, 이제 지식인으로서의 건축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김중업 선생을 그런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제 그 준비된 발제문을 주로 읽는 식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서 몇몇 의미 있는 자료들을 좀 확인하는 그걸 이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김중업의 건축을 다루는 많은 글과 연구들은 작품의 조형적, 상징적 측면, 또 건축가의 작가주의적 성향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시작 단계에 있는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보완하고 그의 건축 세계를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의 배경에는 김중업의 생애 전반에 걸쳐 서민들의 주거 문제의 해결, 그리고 산업화된 건설의 방식의 도입, 이 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산업화된 건설 방식의 도입과 관련된 활동과 고민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어느 정도 다뤘던 몇 개의 연구들을 제가 언급할 수도 있을 텐데 잠시 시간 관계상 기존 연구의 점검 이런 거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가 남긴 여러 종류의 사료들, 특히 자필 수첩의 노트와 스케치, 또 연구 계획서, 그 1960년대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구 계획서, 일간지 등이나 잡지, 여성 교양지 이런 등에 기고했던 기고문, 그리고 몇몇 그 녹취록이 담긴 그 인터뷰 녹취록, 그다음 이력서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이런 생각들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몇 가지 세부적인 주제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설계 작업에서 그의 생각들이 몇몇 설계 작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김중업 선생이 1970년 12월 1일에 작성한 이력서의 첫 페이지입니다. 1960년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이력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적인데 이력서에 등장하지 않는 그리고 이것이 당시 다소 이제 어떤 이념적인 문제와도 관련돼서 이걸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다루는 주제가 그간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또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 이런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김중업, 저도 여기서 존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업은 20대 청년 시절부터 서민 또는 민중의 삶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본 유학 시절 임시정부의 연락책을 맡다가 적발돼서 고초를 겪었으며 이 사실이 어찌 보면 이제 긍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해방 직후 평양에서 당시 등장한 여러 정치적 단체들 가운데 하나였던 공산청년동맹의 연구부장이자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김일성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러한 단체들을 도구화하는 데 회의를 느끼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짧은 기간 동안 북조선 건설연맹 등을 창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비록 그는 이후 분단에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평양에서의 활동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며 1970년대 인터뷰에서는 좌우가 대치하는 이념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지만 1940년대 사회주의가 북한의 현실적인 정치 수단으로 변질되기 이전에 당시에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제국주의에 의해 그리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피폐한 민중의 처지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민중의 해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이념에 어느 정도 공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태도와 관련돼서 물질 만능주의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은 그의 건축 전반을 훑는 태도이며 서민 민중에 대한 관심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중업의 서민의 삶에 대한 관심은 그 4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며 사회적 약자,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도시민 대다수를 위한 건축, 특히 집합주택의 건설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의 관심이 사회적 문제에서 건축의 문제로 발전하는 데에는 프랑스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중업이 프랑스 르꼬르비지에 사무실에 가기 이전부터 당시에 신설됐던 조선주택 영단에서 근무를 하는 등 당시 조국의 주택 문제에 직면한 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1952년 이후 그는 프랑스에서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오랜 실패와 시도의 경험 속에서 다루어지는 모습을 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1952년부터 53년까지의 그 르꼬르비제 사무실에서의 프랑스에서의
체류 시기 동안만 이런 프랑스 건축, 르꼬르비지에 건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전후로 해서 또한 귀국 후에 1960년대에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프랑스 건축, 르꼬르비지에 건축에 대한 특징을 학습하고 지식을 쌓아나갔던 것이 또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프랑스 체류 시절 르꼬르비지에 사무소에서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설계되는 과정을 목격했으며 또한 한국에서 접할 수 없었던 혁명 후 러시아에서 진행된 실험적 건축 관련 서적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필 수첩의 일부인데요. 1956년, 그러니까 르꼬르비지 사무실에서 일하던 시절에 그냥 사무실에서 뭐 일하고 또 밤에는 그 도면 보관소에서 도면들을 학습을 하고 뭐 그랬던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지적인 그 축적을 이루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전문 그 서점이었던 파리 뭐 3구의 리브레리 디 글로브라는 서점에서 어떤 책을 봤는지를 적어놓은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굉장히 여러 러시아 혁명 후에 소련의 건축에 관해서 책을 확인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6년 프랑스 체류와 르꼬르비지 사무실 경험을 끝마쳐가는 시점에 여기서 지금 보시듯이 빈민을 위한 주거를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일종의 이제 귀국을 앞둔 시점에서의 하나의 개인적인 다짐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제 노트를 써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곁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발제를 연구를 이제 한번 이제 맡게 됐을 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김중호 선생이 이제 프랑스에서 체류하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어에 능통하시고 뭐 어떤 수첩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뭐 한글 아니면 불어가 위주가 되겠지 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첩을 받아보고 나니까 한문에 일본어에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요 간단한 노트도 지금 막 저희 연로하신 어머니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인데, 보시자면 여기 이제 빈민을 위한 주거를 건설할 것, 그리고 이제 국유지를 정부에서 대여받고 하면서 여기 주원이라는 당시에 그 여기 손정목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 도시계획가한테 또 이제 조사를 의뢰하고 하면서 구호 재료를 외자청에서 무료 공급받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주택의 어떤 평면 유형에 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최소의 주택,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은 김중호 선생이 근대건축국제회의 이제 시암에서의 그런 논제, 최소 주거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실현 결과까지도 추적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서 어떤 그 용도 변경 가능한 건축에 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증축의 가능성도 고민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한번 포부를 밝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이제 주한 프랑스 대사관 3일 빌딩과 같은 주요 작품을 남긴과 동시에 1971년 강제 출국 전까지 집합주택을 통한 주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김중업의 집합주거에 관한 관심이 실제 설계 차원으로 구체화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르꼬르비지에가 김중업의 경력증명서를 써준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미 이제 정인아 선생님이 밝히셨듯이 여기 보면은 유니테 다비타시옹 낭뜨 인근에 있는 그거를 설계했다고 나오고, 또 브라질관 그 프랑스의 그 학생 기숙사 단지에 브라질관을 설계에 참여했다고 적어놨지만 실제 여기에 참여한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면상으로는 뭐 그런 프랑스의 그 체류 당시에 어느 정도 집합주거에 관여했나는 좀 애매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고, 귀국 후에는 여기 보시는 이제 군인 아파트를 1965년에 건설된 군인 아파트를 설계를 했고, 이것은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거 단지 하나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계속 건설될 표준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1983년에 현상 설계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입선을 하셨던 그 정도 기록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설계의 그 이력으로는. 반면에 연구와 발언의 차원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간지, 여성 교양지, 청소년 과학
잡지 뭐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주택에 관한 주거, 현대 주거의 방향에 관한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주택 문제에 대한 그의 기본 입장은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건축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산업화된 건설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식인 아파트를 앞으로의 한국의 주거 유형으로서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모더니즘에 대한 그의 정의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1963년에 그래서 공업을 발달시킴으로써 인간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사조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몇 구절을 발췌를 했는데 사실 이런 김중업의 도시주거론, 주거론에 관해서 조금 더 기사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뭐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흥미로운 구절만을 여기 이제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값비싼 재료로 된 호화 주거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큰 주거에 대한 굉장히 비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왜 비판을 했느냐라고 이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주거 문제 해결, 굉장히 긴급한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것이 낭비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964년에 새롭고 편리한 주택에 관해서 쓴 글에 또 한 번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빈민을 위한 주거를 건설할 것 이후에 쓴 글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시암의 근대건축국제회의에 대한 글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existence minimum, 최소 주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어느 정도 이제 실현이 되고 어떤 테스트가 된 그런 이후에 쓴 글에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해결책은 아니더라. 다용도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가구의 부실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쓸모를 상실하게 됐고 그다음 뭐 여기 용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적용성에 관해서도 많은 어떤 애로점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여러 글들을 제가 이제 조금 모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김중업 선생이 생각한 이제 아파트가 이제 현재 및 미래의 주거 형식이다 바람직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담겨져 있는 글이고요. 그리고 이런 글들을 살펴본다면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부 주도에 그리고 임대 형식이 주가 되는 그래서 서민들이 다 어떤 주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파트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또 다른 건축가들의 또 증언을 통해서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것이 그 건축가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 민간 위주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부동산을 통한 어떤 경제적 부를 쌓는 그런 수단으로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 그것이 김중업 선생의 어떤 빈민을 위한 주택 문제 해결로서의 방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생겨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는 또한 그가 1950년대 르꼬르비지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충분히 접하거나 소화하지 못했던 프랑스의 관심 주제, 동양을 파악해 갔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노동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장르이 코엔 교수의 어떤 그냥 일방적인 영향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용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그런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중업 선생이 이제 르꼬르비지에를 비롯해서 프랑스의 건축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했는가. 뭐 일단 정말 불어였는가 아니면 일본 서적이었는가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 어떤 시기에 그냥 체류했던 시기가 아니고 그 전이나 그 후에 한국에 관한 또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또 학습을 하고 수용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듯이 연구계획서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1년 강제 출국 이전에 그러니까 1960년대 말이나 이 정도에 쓰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 연구계획서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제가 요 자료를 건축박물관 상설전시장에서 이 연구계획서를 발견을 하고 굉장히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측면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자료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프랑스의 건축 동향에 관해서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마르셀 로츠라든지, 지금 여기 피에르 라부당이 있고 장 프루베가 있고 마르셀 로츠가 있고 피에르 앙리 뺑기송이 있고 조르주 팡텔리스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프랑스의 꼬르비지에 이후에 틴텐의 멤버였던 뭐 조르주 팡텔리스도 나오고, 그리고 프랑스의 도시 연구자 중에서 아주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피에르 라부당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 이 김중업 선생이 굉장히 조국의 주택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효율적인 생산, 산업화를 이용한 건설 방식을 고민하던 중에 이 장 프루베를 찾았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장 프루베는 보시듯이 프랑스에서 특히나 1950년대, 60년대 그런 건설의 산업화, 게다가 심지어 그런 아름다움까지도, 미적 차원까지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그런 건설의 산업화에 큰 공헌을 했던 그런 공학자이자 또 교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에르 라부당 도시 사가, 도시 이론가의 또 도시 이론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가서 마스터하고 와야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연구계획서에 이런 도시와 산업화된 건설 방식 두 개를 다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이 건축에서 이 도시의 차원과 집합주거의 차원이라는 것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연구계획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자 조금 이상한 점은 이제 피에르 라부당이 등장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꼬르비지에식 근대주의적인 도시계획의 방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도시계획가였고, 그래서 어떤 구분 길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도심부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했던 도시 사가가 여기 등장한다는 것이 좀 의아할 수도 있고 좀 이유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상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못해서 다루기도 힘든 부분이지만, 김중업 선생의 도시론, 일종의 김중업의 도시론에서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 정말 아테네 헌장식 도시계획도 존재하는 반면에 어떤 그 랜드스케이프의 관점에서 어떤 도시의 미학을 논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또 기능의 엄격한 분리 얘기도 하면서 또 기능들이 다 집결된 또 타워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흥미롭기도 하고 또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이제 자필 수첩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체류 시절이 아니라 그 이후에 프랑스의 저렴 임대주택 제도와 그다음 그것을 위한 우선 도시와 지구 제도에 관해서 이렇게 학습을 했던 아쉬에렘 저렴 임대주택과 GIF 우선 도시와 지구, 그다음 재건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계속 학습을 했던 사실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도시 건설,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행정 수도 건설이 막 논의가 됐고 했던 시절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파리에서 있었던 새로운 도시에 관한 구상들, 그리고 또 제가 아직 연구는 충분히 못했지만 요나 프리드만의 이 공간적 도시계획, 스페이셜 어바니즘에 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년대에 홍익대학교 교수 시절에는 건축도시 국토계획연구소 소장을 맡았는데, 이때 연구소에서 수행했던 연구 사업들을 몇 개를 통해서 전국 세멘트 제품 강도 현황 조사 연구라든지 공장 생산화 주택 방식 및 자재 규격에 관한 그런 연구가 있었던 것을 통해서 그가 건설의 합리화를 통한 주택 문제 해결이라는 문제 의식을 심화시키는 그런 계기들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권력층의 외국산 자재를 사용한 호화주택을 또 비판을 했고, 당시 등장하고 있던 아파트 또한 정부가 주도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주택 부족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분에 넘치도록 야당 법석을 하는 과시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그가 1971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 계기가 된 피라 사건의 주제가 된 것이 서울 동빙고동 호화주택촌 사건, 광주 대단지 사건,
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 글들은 건축가의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오래된 문제의식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글에 관해서 김중업 선생이 회고를 했던 그런 기사를 여기 지금 정주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한 거 정도이고, 제가 이 글 피라 사건의 그 대상이 됐던, 문제가 됐던 글 자체는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흥미롭고 중요해 보이는 글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지 하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는 바는, 당시에 이제 검열로 인해서 이제 삭제됐거나 출간 전에 검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중업의 서민주택의 문제 해결, 그리고 이를 위한 실용적이고 저렴한 건축의 추구는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상업주의 건축의 발전과 과시적 풍조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일종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반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서울에서 급증하던 상업 건축물의 존재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건물 유형의 특징을 내실 없는 쇼로서 규정하고 그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음을 개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문에, 동아일보에 많은 글을 쓰셨고 또 연재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고향이란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첩에 썼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원고 내용보다는, 실제 출간된 내용보다는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한참 만에 되돌아온 나는, 이제 외국에서 되돌아온 나는 TV 앞에서 소스라쳤다. 14명의 어린이가 돈을 훔쳐 어린이 대공원을 갔단다. 전신이 경화, 이거 좀 제가 글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경화되며 금시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 같은 전율이 온몸을 흘렀다. 흠칫했다. 돈이 있어야 어린이도 공원에 갈 수 있다는 정황은 너무나도 엄청난 어른들의 죄가 아닌가. 그래서 뭐 어린이나 성인이나 모두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마음 놓고 즐겁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굉장히 이제 개탄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꿈꾼 이상적 현대도시의 모습은 서민들의 권력 또는 상업주의에 억압받거나 휩쓸리지 않고 안락하게 생활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거닐 수 있는 곳이었으며, 이것은 주택의 차원, 상업건축의 차원, 도시공간의 차원 모두를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업건축의 차원에서 이러한 태도를 잘 드러내는 설계의 사례로 그가 1978년에 귀국 직후 설계한 태양의 집 쇼핑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설계의 의도를 소개하면서 이곳은 부담 없이 들어가 이리저리 이것저것 구경할 생각이 드는 곳, 팔고 사는 사람들이 콧노래를 부르는 곳, 비바람을 막아 아늑한 환경으로 꾸민 장터, 서민적이면서도 세련되어 고객들 스스로가 돋보이게 생각되는 곳으로 묘사했고, 새로운 유행이 건전히 자라는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조국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건축의 근대화를 추구했던 그가 근대주의의 또 다른 양상인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소비 대중의 등장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대화 과정에 대한 그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그가 얼마나 격동의 시기, 압축적 성장의 시기를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건축물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설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주거 문제라는 근대화와 함께 건축이 사회 문제에 가장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는 것. 도시 주거 문제는 사회 도시가 건축에게 요구하는 가장 사회적이고 경제적이며 또한 정치적인 그리고 긴급한 문제이며, 건축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바로 건축의 이러한 성격을 가장 전면적으로 다룬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중업의 도시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에 대한 입장은 여러 자료를 통해 단편적으로는 확인되지만 쉽게 정리하기는 힘듭니다. 전통적인 경관에 대한 애착, 근대주의적 도시계획의 전형적 표면적 특징, 그러한 도시계획의 변형적이고 미학적인 수용 등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분명히 참고를 했던 여러 글들을 통해서 어떤 뭐 아테네 헌장의 원칙을 막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 입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르꼬르비지에의 이런 도시계획, 20년대, 30년대 도시계획은 분명히 큰 영향을 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를 경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서울을 이런 조선왕조 설립 이후에 어떤 산이라는 풍경 속에 나지막히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것을 또 원칙으로 세우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김중업 건축박물관의 아카이브에 소장된 김중업이 소장했던 도서 목록 중에 이제 일부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어떤 자료들이 있고, 이것들을 좀 확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도시에 관해서 혹은 뭐 건축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여기 지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건 좀 조만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도시에 관한 생각, 혹은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서민들이 생활하는 도시 공간에 관한 생각이 담긴 좀 드문 설계 사례를 꼽자면은 요 을지로 현상 설계 16, 17지구 재개발 계획에 응모를 해서 당선됐던 그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단독 당선이 아니고 세 설계사무소가 공동 당선돼서 뜻대로 이 지구를 전체를 계획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이 계획 안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도시계획안에 관해서 적었던 자필수첩의 내용입니다. 좀 읽기가 힘든데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해방 직후 서울 공대에서 도시계획을 강의하고 1952년 르꼬르비에 선생과 같이 샹디가르 도시계획에 깊이 관여한 나로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도시계획에 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재개발 계획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다. 숨막히고 무표정해진 서울거리에 구멍을 뚫고, 이 서울거리에 구멍을 뚫고 오픈 스페이스, 광장,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김중업 선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좀 반복되는. 시민들에게 즐거운 장을 장만해야 했기에 더욱 보람 있는 일이라 기대를 걸고 이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한 것이다. 본래 기성도시의 재개발이란 전체 도시구조의 맥락 속에서 시민을 위한 아늑하면서도 즐거운 공간을 마련해주는 일이기에 이 16, 17지구에 걸친 계획은 세 동의 빌딩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여유 있는 대지 배분에 중앙에 장교마당을 활성화하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액티비티로 하여 도시의 심장고시를 했으면 했다. 여기서 도시의 심장이란 말도 이제 흥미로운데, 이것이 시암의 근대건축 국제회의에 나중에 팀10이 이제 등장하던 무렵에 나왔던 논제죠. 그 선배들의 합리주의적인 도시계획에 대항하는 논제였던 것인데, 그 개념적이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나의 작품인 3일로 빌딩과 연결됨으로 해서 지난번에 해결하지 못했던 여유 공간을 확보했으면 했고, 이것도 아까 우동성 교수님이 다뤄주셨던 그 3일로 빌딩이 김중업 선생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계획의 초기 계획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 을지로 현상 설계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던 기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새 빌딩을 새 사무소에 분할 설계하게 되었고, 졸렬한 지상주차 문제로 제대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게 된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지식인 건축가로서의 김중업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필화 사건, 아까 1971년에 그 광주 대단지 사건과 그 호화 주택 비판을 통해서 이제 강제 출국을 하게 됐던 것을 통해 정치 권력과 맞서는 건축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지식인 건축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지식인의 일차적인 의미, 지식의 담지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중업은 초기 한국 건축가들 중에서 드물게 일찍부터 일본 유학과 대학에서의 수많은 강의 경험을 통해서 세계사적인 건축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또한 형태적, 조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 심화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사적 건축 지식이라는 것은 조금 더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필화 사건 이후에 강제 출국 후에 한 7년 만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서 밝혔던 포부 속에 세계 건축사를 집필하겠다라는 포부가 있었고, 수첩에 또 많은 페이지가 세계 건축 역사를 집필하려는 그런 준비 작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식인 건축가라는 주장은 축적한 지식의 양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과 표명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합주택, 도시계획 등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입장 표명은 종종 체제 비판적이고 심지어 저항적인 자세를 요구했으며, 이 두 주제, 즉 건축적 내용과 건축가의 대사회적인 태도는 뗄 수 없이 서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주제는 한 건축가의 특정 시기의 활동에만 국한시킬 수 없는 그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의 두 번째 귀국, 즉 강제 출국 후 7년간의 유민 생활 끝에 귀국 이후를
그 이전과 구별해서 이후는 건축 작품만을 추구한 시기라고 판단하는 거 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그는 1978년 9월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에 쓴 일기에서 귀국 후 하고자 하는 일들의 리스트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불어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일 뿐이나 알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자이다라는 브레히트의 극본 중 한 문구를 프랑스어로 정서하며 자신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그가 타협하지 않는 강경 노선만 택했던 것은 아니고 클라이언트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현실과 타협하는 방식을 다양한 수준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건축가가 시대의 목격자이며 이 목격한 바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그의 태도는 다양한 활동 전반에서 확인되며 그의 작품을 해석하려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과 같은 그동안 아주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던 김중업 건축의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김중업의 건축에 대해서 그는 팔색조였다라든지 혹은 종잡을 수 없는 건축가이다라는 해석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른 생각들 및 작품 전반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사고의 흐름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남은 연구과제, 저에게도 남은 연구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